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 박진수입니다. 얼마 전 인간의 욕심 뒤에 감춰진 두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고통스럽고 무서운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 달 후에나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귀국 명령이 떨어졌네요. 박상무님,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무님이 꼭 오셔서 처리할 일이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격리부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맘때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건설회사에서 형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중요한 업무를 위해 해외에 장기 출장을 가게 됐죠. 6개월. 제가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에요. 중동 지역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현지에서 동분서주했던 기간이죠. 처음에는 거의 매일 영상통화로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봤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안타까운 얼굴로 이런 말을 할 땐 가슴까지 먹먹했네요. 아빠 언제 와요? 6개월만 있으면 꼭 오는 거죠. 저 축구 정말 많이 늘었어요. 아빠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외아들 민수는 다른 집 아들과는 다르게 딸처럼 살갑게 말도 잘하고 저와 친구처럼 지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리움이 더욱 컸죠. 하지만 바쁘게 일하다 보니 점점 자주 연락하는 게 힘들어지다 귀국하기 전 몇 달간은 제대로 아이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네요. 그러니 더더욱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고 마음이 들떴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내에게는 두바이에서 유명한 향수를, 아들에게는 좋아하는 축구선수의 한정판 유니폼을 준비했죠. 깜짝 선물이 되길 바라며 일부러 귀국 소식을 알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긴 비행 끝에 드디어 그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국 땅을 밟게 됐죠.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유난히 반가웠죠. 아들이 얼마나 컸을지, 아내는 저를 반가워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히 6개월 전보다 목소리가 굵어진 것 같더군요. 민수야, 아빠야. 저는 인터폰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곧 아들이 뛰어나와 절 반갑게 맞아줄 거로 생각했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타났지만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문틈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네요. 아저씨 누구세요? 엄마 지금 집에 없어요. 저는 순간 농담인가 싶어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소리야? 아빠잖아. 아빠 왔어.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전혀 장난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네요. 우리 아빠는 해외에 계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러고는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민수가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죠. 그리고 짐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서자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니 소리쳤어요. 아저씨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그래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들은 정말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런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민수야, 아빠야, 너 왜 그래?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죠. 장을 보고 온 듯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절 보고 놀라 소리쳤네요. 여보? 아내는 절 보자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벌써 왔어요? 연락도 없이. 원래 다음 달에 오는 거 아니었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아내는 평소와 달리 제게 다가와 안기지도 않았고 아들을 흘끔거리며 뭔가 불안해하기만 하더군요.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집에 그냥 들어왔어요. 아들의 말에 아내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아빠잖아. 아빠요? 우리 아빠는 두바이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아내는 아들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만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엄마는 아빠랑 얘기 좀 할게.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저를 경계하는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거실에 저와 둘만 남게 되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씻고 쉬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평소에 아내라면 제가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안겼을 텐데 그날은 왠지 거리를 두는 것 같았네요. 여보, 민수가 왜 저래? 고작 6개월 만에 왔는데 날 못 알아보다니. 그런 제 말에 아내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실 민수가 요즘 사춘기 반항이 심해요. 당신 없는 동안 많이 변했거든요. 학교에서도 말썽 부리고 내 말도 안 듣고. 근데 아마 당신이 급하게 출장 가느라 집을 비운 게 서운했나 봐요. 화가 나서 저러는 거니까 그냥 기다려줘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설명으로도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오랜만에 본 아버지를 남처럼 대하다니 살갑던 제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아내의 태도도 평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사춘기라도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야? 아내는 제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달라서 더 심한 애들도 많아요. 신경 쓰지 말고 기다리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정말 단순히 사춘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집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저를 이방인처럼 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아내는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시차 적응은 잘 됐어요? 역시나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이렇게 서먹하게 굴어? 혹시 내가 뭐 잘못했어? 하지만 아내는 프라이팬에 달걀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오랜만이라 그런 거죠. 민수 깨우러 갈게요. 아내가 아들 방으로 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귀국 후 가족들의 반응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없는 사이에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늘 웃음으로 가득 찼던 아침 식탁에서도 아들이 절 외면했거든요. 밥을 먹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선물 가져왔는데 보고 싶지 않아? 네가 좋아하는 메시 유니폼이야. 두바이에서 어렵게 구했어. 하지만 민수는 잠깐 고개를 들어 절 봤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어요. 저 축구 안 좋아해요. 그러고는 밥그릇을 들고 일어나 싱크대로 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안이 벙벙했어요. 축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아들의 반응이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사춘기 반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했어요. 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제가 집을 비운 그 몇 달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내는 왜 이 모든 일에 대해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가면서도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물으면 아내는 답을 피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 대화는 계속 겉돌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 강압적으로 나가거나 화를 낼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했죠. 마치 제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아 마음만 불편했습니다. 그 상태로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절 반갑게 맞아줬지만 정작 제 마음은 온통 집과 가족에게 가 있었죠. 그때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형이 점심을 먹자고 부르더군요. 야, 진수야, 두바이는 어땠어?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지? 그나마 형은 저를 예전처럼 대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직원들이 밤낮 없이 뛰고 있어. 거의 마무리 단계야. 그래, 고생했다. 근데 안색이 안 좋네. 아직 시차 적응 안 됐나? 형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제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좀 피곤하네. 집에서도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채수 씨랑 민수는 잘 있지? 민수가 벌써 중2라고 했나? 한창 사춘기라 예민할 때네. 아내와 아들의 얘기가 나오자 순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하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분위기 자체가 내가 알던 민수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어제 하도 남처럼 굴어서 섭섭하더라니까. 제 말에 형은 피식 웃으며 답했죠. 원래 그맘때 애들이 그래. 우리 딸은 그 나이에 나만 보면 아저씨 내 일에 참견하지 말아요. 그 말만 했어. 그래? 어쩐지 어제 우리 애도 나한테 아저씨라고 하더라니까. 그것도 다 한때야. 부모가 너무 예민하게 굴면 오히려 애들이 엇나가니까 그럴 땐 그냥 조용히 지켜봐. 그게 좋아. 알았어. 그래도 민수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니 좀 안심이 되네. 그러자 형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웃었죠. 형의 위로를 받으니 그래도 기분이 좀 나아지더군요. 역시 가족이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과 저는 아버지 회사의 중책을 맡아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라면 힘들었을 일도 형과 함께 헤쳐나가며 서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형이 제 곁에 있음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민수는 저녁 안 먹어? 좀 이따 먹는데요. 숙제가 많다고. 아내의 대답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들이 절 피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죠. 저녁을 먹고 난 후 저는 어색한 집안 공기가 답답해 마당으로 나왔어요.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그러다 문득 아들과 저만의 비밀 장소가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는 특별한 약속을 했었어요. 지하 창고에 아들과 저만의 비밀 상자를 만들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추억을 더듬을 겸 잠시 그 창고에 내려가 봤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하 창고는 음산하고 어두웠네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안으로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와 함께 먼지가 자욱했죠. 그 창고 안 한쪽 구석에 오래된 캠핑 용품들 뒤로 아들과 제가 만든 비밀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둘만의 비밀 상자가 놓여 있었네요. 낡은 과자 상자를 아들과 함께 예쁘게 꾸몄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색종이와 스티커로 장식하고 아빠와 민수의 비밀이라고 써놓았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들과 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유치원 때 그린 우리
가족 그림, 제가 아들 생일에 써준 편지들, 함께 놀이공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살펴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상자 맨 아래 뭔가 새로운 게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작은 공책이었죠. 공책을 들고 잠시 살펴보니 그건 다름 아닌 아들의 일기장이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남의 일기를 몰래 봐도 될지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기가 거기 놓여 있다는 건 왠지 아들이 저에게 일기를 봐도 된다고 허락한 것 같았어요. 그 상자는 엄연히 우리 두 부자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용도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아빠가 두바이로 떠난 지 2주.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다. 밤에 전화통화를 자주 하시는데 아빠랑 통화하는 것 같진 않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지만 괜히 신경이 쓰인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현관에 남자 구두가 있었다. 처음엔 아빠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빠 구두가 아니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없는 집에 남자 구두가 있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일기장으로 눈을 옮겼습니다. 엄마가 요즘 무척 바쁘신 것 같다. 외출이 잦아졌는데 매일 친구를 만난다고 하신다. 아빠가 없으니까 외로우신 건가? 아빠가 해외 출장 간 뒤로 큰아버지가 자주 찾아오신다. 머리가 아파 학원을 빠지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깜짝 놀랐다. 큰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엄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두 사람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다.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본 후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입술을 깨물어야 했죠. 큰아버지가 늦은 밤에 왔다. 엄만 나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난 방에 들어가는 척했다가 살짝 문을 열고 두 사람을 지켜봤다.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만 뿌리쳤지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집에 와보니 엄마가 울고 계셨다.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몰라 불안하다. 이제 확실해졌다. 엄마와 큰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다. 오늘은 큰아버지가 엄마한테 아빠는 잊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말았다. 용서할 수가 없다. 두 사람이 아빠를 배신했다는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 그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와 형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하는 아들의 일기. 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괴로움이 밀려와 머리를 쥐어뜯어야 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절 어색하게 바라보던 아내의 눈빛과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의 안부를 묻던 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렇게 매일같이 몰래 만나고 있었으면서 마치 한참 못 보고 지낸 사람처럼 시침이 떼고 아내의 안부를 물었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자 미친 듯이 화가 치밀어 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형은 결혼 전에 제 아내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아내가 형의 비서로 일하다 저와 연애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장남인 형에게는 아버지가 정해둔 혼처가 따로 있었고 아내는 이미 저와 3년이 넘게 비밀 연애 중이었죠. 그래서 저와 아내의 사이를 알게 된 형이 혼자만의 감정을 조용히 정리하고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먼저 결혼한 겁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아내와 결혼한 후에야 우연히 알게 됐어요. 물론 아내는 꿈에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솔직히 저도 형이 제 아내를 좋아했다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형 혼자만 느낀 잠깐의 감정이었고 아내는 항상 해바라기같이 저만 바라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해 전
이혼한 형이 제가 없는 사이에 다시 제 아내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뒤로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놓고 겉으론 저를 반기는 척 연기했던 거예요. 저는 창고를 나와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다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저는 6개월 동안 가족을 위해 타국에서 고생했는데 그 사이 아내는 형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아내를 그냥 지나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방으로 들어온 저는 곧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제야 아들이 저를 모르는 척한 이유를 좀 알 것도 같더군요. 일하느라 집을 비운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해 저를 원망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은 한창 예민할 나이였으니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당장이라도 아내를 붙잡고 따져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형이 발뺌할 수 없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리고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모은다던 아들이 왜 그 이후로 일기를 쓰지 않았는지, 그 사이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와 믿었던 형의 배신, 그리고 아들의 반항, 6개월 만에 돌아온 집이 그렇게 낯설고 차가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훗날 밝혀질 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고 회사에 잠깐 다녀와 아들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교문 앞에서 아들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그때 마침 낯익은 얼굴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아들과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그 아이를 불렀죠. 태호야! 제가 부르자 아이가 놀란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네. 근데 아저씨 해외 계신 거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 돌아왔어. 우리 민수랑은 아직도 잘 지내지?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민수가 아직 완전히 나은 게 아니라서 요즘 자주 만나진 못해요. 뭐? 아직 나은 게 아니라니? 민수 사고 난 거 말이에요. 아직 완전히 친구들을 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좀 어색하거든요. 저랑 민수랑 친해진 게 축구 때문인데 요즘 민수가 다른 사람 된 것처럼 축구에 관심도 없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라니?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태호야, 혹시 민수한테 무슨 일 있었니? 아저씨가 그때 해외에 있어서 아마 걱정할까봐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 제 말에 아이가 깜짝 놀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잖아요. 학원에 다녀오는 길에 뺑소니 차에 그렇게 됐어요. 뭐라고? 교통사고?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이가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저씨 정말 모르셨나봐요? 2달이나 입원했었는데. 2달이나? 그럼 언제 태어난 거니? 1달 전쯤. 그래서 사고 전 일들을 잘 기억 못해요. 학교에 와도 멍하니 있다가 가고.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사춘기 반항으로 저를 모른 척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고로 인해 정말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않고 그저 어영부영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아들의 친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른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수사했는데 그날따라 CCTV가 고장나서. 저는 아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실 학교 앞에 찾아간 이유는 아들을 만나 아내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저에게 화가 난 게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졌죠. 아들이 어쩌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건지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대단한 일을 아내는 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건지, 제가 한국에 돌아왔음에도 어떻게든 잡아떼 보려고 노력한 게 정말 이상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왜요? 지금 갈 테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기다려. 할 얘기 있으니까. 그러곤 황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내에게 그간의 일을 전부 따져 물을 생각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역시나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내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았네요.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거든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교통사고 당했다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순간 아내의 얼굴이 급격하게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왜?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그럼 이건 어때? 나 없는 동안 이 집에 형은 왜 드나들었어? 제가 거듭 놀라운 말을 하자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당신 왜 그런 중요한 일을 숨긴 거야? 내가 없는 그 몇 달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여보, 흥분하지 말고.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됐어? 민수가 다쳐서 날 기억하지도 못해. 근데 당신은 그저 사춘기 반항쯤으로 얼버무리고 거기다 나도 없는 집에 왜 형이 드나든 거야? 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당신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민수는 분명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텐데? 저는 뻔뻔한 아내의 대답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아내는 아들이 머리를 다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니 저에게 그 엄청난 일들을 다 비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더군요.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넘어가려고 했어?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지하실에 감춰둔 민수 일기장 봤어. 민수랑 나만 아는 비밀 장소에 숨겨놨더군. 그건 민수가 언젠간 내가 돌아와서 봐주길 바란 거라고. 당신 대체 우리 형이랑 무슨 사이야?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어서 말하란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예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해? 민수가 다 봤다는데? 당신 형이랑 손도 잡고 울기까지 했다던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이 울먹이며 부인했지만 저는 그 뻔뻔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민수 사고는 왜 숨겼어? 혹시 당신이랑 형이 민수 사고에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일기에서 민수는 당신이랑 형에 대한 증거를 모을 거라고 했어. 근데 그 뒤론 더 이상 일기를 쓰지 못했어. 아마 사고를 당한 거겠지. 당신 민수 사고랑 무관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그냥 사고였어요. 운전자가 뺑소니를 치는 바람에... 닥쳐! 그럼 그런 엄청난 일을 가장 먼저 나한테 알렸어야지! 어쩌자고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숨기려고 한 거야? 그렇게 제가 쉼없이 다그치자 급기야 아내는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다 놀란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며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여전히 저를 낯선 사람 보듯 잔뜩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민수야, 나 아빠야. 정말 기억 안 나니? 민수는 당황한 듯 아내를 봤다가 다시 절 바라봤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기억 안 나요. 엄마가 아빠라고 하시니까 믿는 거지. 사실 사고 난 후에 엄마한테 적응하기까지도 한참 걸렸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 사고 나던 날 기억하는 거 있어?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학원 끝나고 집에 오다가... 너 혹시 그날 큰아버지 만난 적 없어? 큰아버지요?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아들의 기억 상실, 그리고 의문의 교통사고.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네요. 여보, 이제 진실을 말해줘. 우리 형이랑 정말 아무 일 없었어? 그리고 민수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어? 아내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 같은 게 담겨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진짜 미안하면 더 이상 사람 미치게 만들지 말고 어서 사실을 말하란 말이야! 거듭되는 저의 다그침에 궁지에 몰린 아내는 결국 긴 한숨 끝에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난 정말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숨길 일이야?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아주버님이... 아내의 말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죠. 형이 뭐 당신을 먼저 유혹했어? 그때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아내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과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런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제 몸 안에 남은 인내심이 바닥을 친 상태였죠. 그래서 이번엔 아들을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혹시 큰아버지 따라가려고 했다거나 뭐 그런 것도? 민수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큰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했다고요? 그래, 네 일기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 큰아버지랑 엄마를 미행하기라도 할 것처럼. 제 말에 아들이 이마를 짚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급히 아들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민수야, 괜찮아? 무리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대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아 초조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의 사고가 어쩌면 단순한 뺑소니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때 아내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제발 우리 둘이 따로 얘기해요. 민수는 쉬어야 해요. 좋아. 민수 안정되면 서재로 와. 전 그렇게 말하고 먼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심정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아내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아내가 들어왔더군요. 그러더니 제 맞은편에 앉았지만 한동안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여보, 이제 다 말할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말고 들어요. 아주버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당연히 아내와 형의 불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횡령이라뇨. 아주버님이 그동안 횡령해 오던 걸 내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사실은 당신이 해외에 있을 때 아버님 비서가 갑자기 부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내가 회사에 나가서 그 비서의 일을 대신한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스케줄 조정을 좀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 비서 컴퓨터에서 비밀 문서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알게 됐죠. 사실 아주버님이 이혼하신 이유는 그 비서랑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형님한테 들켜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아버님께 그런 사실이 알려질까봐, 그렇게 되면 회사 경영권을 받는 게 어려워질까봐 형님한테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입을 막은 거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사실 당신을 해외로 출장 보낸 것도 다 아주버님의 계획이었어요. 만약에 횡령 사실이 발각되면 그 누명을 당신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이미 당신이 횡령한 것처럼 꾸민 서류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버님의 비서랑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 모든 일을 같이 꾸몄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알아버렸으니... 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이 그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건지. 난 그 사실을 알고 아주머님한테 매달렸어요. 제발 더 늦기 전에 비밀을 밝히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주버님이 날 협박했죠. 뭐라고? 협박? 그래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일에 협조하라고요. 나까지 그 일에 끌어들여 공범을 만들어야 안심이 된다면서.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당신을 횡령범으로 만들어서 해외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해코지하고 실종으로 꾸미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도왔다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흔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요. 차마 그런 일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버티니까 아주버님이 이번엔 민수까지 들먹이면서 협박했어요. 당신이 횡령범이 되면 민수는 평생 범죄자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믿을 수가 없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등에 칼을 꽂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랑 민수는 제발 모르길 바랬어요. 내가 어떻게든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는데 근데 민수가 눈치를 챈 거예요. 아주버님이 너무 자주 오시고 저와 뭔가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걸 보고 오해를 한 거죠. 엄마가 아빠를 배신하고 큰아버지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형을 미행하려고 했구나. 네. 민수가 아주버님을 따라간 것 같아요. 저랑 만나는 증거를 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그날 이후로 사고가 난 거야? 네. 그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뺑소니라고 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좁은 길도 아니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멀쩡하던 CCTV가 손상돼서 복원이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분명 아주버님이 그 사고랑 연관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민수가 아주버님을 쫓아가다가 뭔가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본 게 확실해요. 근데 민수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니... 그럴 리가... 확실해요. 민수가 다쳤다는 소식 듣고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이 병원에 찾아왔었어요. 근데 민수가 의식이 없으니까 매일 찾아와서 불안하게 지켜보다가 나중에 깨어나고도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는 걸 알고 안심하던 모습을 당신이 못 봐서 그런 거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은 자신의 횡령을 숨기기 위해 저를 이용하려 했고 방해가 되는 조카까지 해코지하려 한 겁니다. 민수는 정말 기억을 잃은 거야? 네. 의사가 외부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고. 특히 사고 전후 기억이 많이 손상됐대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잠깐. 그럼 내가 급히 귀국하게 된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격리부장도 한패인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계획을 마무리하려고 한 게 틀림없어요. 당신을 국내에 불러들여서 뭔가를 꾸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엄청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야? 진즉에 내가 알게 됐다면 민수가 다치기 전에 형을 말렸을 수도 있잖아. 처음엔 너무 무서웠고 나중엔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입만 뻥끗하면 민수랑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한텐 당신 없는 동안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궁지에 몰아 내쫓으면 그만이라고. 난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에... 미안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아내가 모든 비밀을 발설할 사실을 알기 전에 형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보, 형이 횡령한 증거 서류들 혹시 확보할 수 있어? 있어요. 혹시 몰라서 내가 몰래 복사해서 은행 금고에 넣어놨어요. 잘했어. 그리고 형이 협박한 내용 녹음이나 다른 증거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주버님이 협박할 때 몰래 녹음한 게 몇 개 있어요. 무서워서.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난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고 잠시나마 당신을 의심했어. 당신은 나랑 민수를 지키려고 혼자 이런 무서운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내의 손을 꼭 잡자 아내가 갑자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정말 무서웠어요. 당신도 잃고 민수까지 잃을까봐.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고 앞으로의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내와 은행을 찾아 대여금고에 넣어둔 서류를 복사했죠. 그 서류를 검토하니 형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새삼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5년간 체계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쓰고 그 모든 서류에 제 이름을 도용했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야 해. 그리고 검찰에 고발할 거야. 그 말을 하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형의 죄를 밝히고 우리 가족을 지켜내겠다고요. 여보,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형이, 아니, 그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나는 가장으로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아내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은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증거들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녹음 파일, 복사한 서류들, 그리고 형의 비자금 계좌 정보까지 변호사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검찰에서도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겁니다. 횡령 금액 규모가 상당하네요. 바로 검찰청에 고발장 접수하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먼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전에 선수를 쳐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고발장 접수했어. 아마 내일이라도 당장 검찰 조사가 이뤄질 거야. 그 말에 아내는 긴 탄성을 내지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그때 갑자기 아들이 방문을 열고 달려나오며 소리쳤어요. 기억났어요. 저 그날 일 기억났어요. 저와 아내는 그런 아들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사고 이후로 같은 꿈을 자주 꿨거든요. 제가 큰아버지를 몰래 따라가는 꿈이요. 큰아버지는 도박으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어요. 빚쟁이들이 큰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가 큰아버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전 그게 정말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그게 확실해? 근데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골목길에서 자동차 한 대가 저한테 돌진했어요. 분명히 피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 말에 아내가 소리쳤네요. 분명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도 다시 조사해달라고 했어. 변호사도 민수가 다친 정황을 듣더니 뭔가 의심스럽다고 하더라고. 그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것 같아.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까지 전부 찾아서 가해 차량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나갔다가 소란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사무실로 검찰이 들이닥쳐 형과 아버지 비서의 컴퓨터를 모조리 수거해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진호 씨, 검찰에 고발이 들어와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습니다. 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제 동생 박진수 상무가...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형, 한 발 늦었어. 내가 이미 형이랑 그 일당 검찰에 고발했어. 횡령, 배임, 살인미수 혐의도. 뭐? 네가 어떻게... 형이야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없는 동안 우리 가족을 잘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잘못 감추겠다고 내 아내를 협박하고 그 어린이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 절대 용서 못해, 절대! 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수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형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형이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 비밀이 있는 줄 알아? 너야말로 형을 밀어내고 아버지 회사 차지하고 싶어서 이런 모함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넌 항상 아무 노력도 없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차지해놓고 미안하지도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정말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스스로 노력했어야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 한때라도 너 같은 쓰레기를 형제라고 믿은 내가 멍청이었어. 내가 이대로 당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망하면 너도 멀쩡하게 살 수 없게 만들 거야. 두고 봐. 너희 가족들 절대 편하게 살 수 없을 테니까. 아니, 이제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없는 곳에서 울게 하지 않을 거야. 형 덕분에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확실히 배웠거든. 그거 하나는 고맙게 생각해. 제발 형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건 깨닫길 바랄게. 그로부터 6개월 후 형은 구속됐어요. 검찰 수사 결과 형은 아내가 확보한 자료 말고도 7년 가까이 총 90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며 죄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결국 아들에 대한 살인 청부 정황도 밝혀졌어요. 제 아들이 자신의 뒤를 밟아 횡령한 돈으로 도박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불안한 나머지 사람을 사서 무서운 짓을 꾸민 것 같았네요. 최종 선고일에 형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온 우리 가족에게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아빠, 이제 다 끝난 거죠? 아들이 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사고 이후 조금씩 기억을 되찾던 아들은 기억도 거의 회복하고 몸도 많이 건강해졌죠. 그래, 다 끝났어.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다른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고생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처음부터 다 털어놓고 상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오히려 내가 미안해. 형을 너무 믿은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노래방에도 갔네요. 그리고 아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그동안 저는 피를 나누면 무조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에게 배신당한 후 그것만으론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상대를 지켜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죠. 그날 이후로 잊고 있던 우리 집 지하 창고의 비밀 상자에는 아들과 저만의 새로운 추억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일기장을 채운 아픈 기억 대신 행복한 순간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죠. 비록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새삼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부디 여러분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